준영이 너 싸가지 없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도 참지 못합니다. 작년 겨울, 인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7살까지 장가를 못 가 애 태우던 아들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 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무시하고 신혼집으로 서울 아파트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아들을 혼자 키운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 이름은 장준영이라 합니다. 37이나 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이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20년 전 준영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로 아들 녀석을 멋지게 키우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고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어렵게나마 취직을 하게 되다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재밌는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머뭇거리는 게 오히려 더 진지해 보이더군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라고 했어요. 나이는 33. 우리 아들보다는 어리지만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서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한번 봐주세요. 퇴직하고 나서는 주말이고 평일이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는 게 일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랜만에 창거리도 잔뜩 사왔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반찬도 몇 가지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본다는데 그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들이 드디어 장가 가시나 봐요.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가 내 장바구니를 보며 웃으셨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7이면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이었고 이름처럼 참 고운 아이더군요. 조용조용 말하는 모습도 점잖았고 거기다 간호사라니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막힘이 없었어요. 우리 준영이가 저런 며느리를 데려온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순한 눈매로 나를 바라보며 건넨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을 교단에 섰던 나로서는 그저 고마운 말이었죠. 밥 한 끼 먹는 동안에도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말하는 것도 참 조곤조곤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착해 보인다고 했더니 아들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근데 준영아,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인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꿈이 없는 분들이고.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망설임에 담긴 의미를. 하지만 그때는 그저 장사하시는 분들이면 뭐 어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가르쳤던 게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 좋다. 상견례는 언제 하면 될까? 이 말을 꺼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내 아들의 인생이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상견례가 될 거라는 걸. 아버지, 혹시 인천까지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준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 한쪽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들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천일까 싶었습니다. 연희 부모님이 인천에 사세요. 땅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덧붙였습니다. 처갓집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원래 결례는 여자 쪽에서 하는 거라고.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의 결혼식을 봐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격식이나 예의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첫 상견례만큼은 서로 예를 갖추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더구나 사돈들 집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정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나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 때는 을의 신랑 집에서 상견례를 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하니 굳이 따질 일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준영이가 37이나 돼서 장가를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거기서 하자. 제가 수긍하자 아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말한 꾸밈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말투나 태도만으로도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가늠이 됐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장롱 속에 넣어둔 양복을 꺼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퇴직한 후로는 가벼운 한복이나 캐주얼한 옷차림만 하고 다녀서 그런지 양복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양복은 좀 구식인 것 같은데요. 새로 하나 맞추시는 게 어떠세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결국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새 양복의 구두까지 맞추다 보니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퇴직하고 나서는 이런 큰 지출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들 장가가는 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싶었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당일 아침 준영이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저도 모양새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로 맞춘 감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마치 다시 교단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준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는 것 같았지만 목에 힘이 들어간 걸 보니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조언이라도 해줬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 인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말끝을 흐리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이런 자리 하나 못 해내겠냐.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한정식 전문점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니 종업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이 이미 도착해 계시다고 들었고 방으로 안내받기 전 저는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고 구두도 바지에 가볍게 문질러 닦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긴장한 게 티가 났나 봅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사돈 되실 분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등산복인지 골프웨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편한 복장이라 해도 상견례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예비 사돈 되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건넸지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분들의 옷차림을 훑었어요. 왜 하필 이런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나오셨을까? 새 양복까지 맞춰 입은 제 모습이 오히려 과하게 격식을 차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연희 어머니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유리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얼떨결에 두 손으로 받아든 것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 선물 세트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뭐 이런 거 신경 쓰시진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견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준영이도 옆에서 살짝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준비를. 됐어요, 됐어. 혼자 사는 사람이 이런 거 챙기긴 힘들죠. 그래도 양복까지 갖춰 입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네요. 어딘가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준영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니, 혼자 사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20년 전의 사고로. 아이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너도 고생했겠네. 말투에서 연민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음식도 시켜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 어른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술이라니.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술 좋아하시죠? 얼굴을 보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딘가 불편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한두 잔 정도는. 아이고, 술도 못 드시나? 우리 사위는 술도 잘하던데. 건너편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사위라는 말이 나오다니. 음식이 하나둘 차려졌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준영이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셨다고요? 연희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주잔을 기울이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네,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말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이 큰 결점이라도 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는 정도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돈벌이는 안 되시겠네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명예롭게 퇴직했어요. 지금도 연금이 나오고 노후 대비도 나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눈에는 그저 일도 없이 빈손으로 노후를 보내는 노인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80살까지도 장사할 수 있어요. 정년 같은 건 없죠? 자랑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연희 아버님은 술잔을 또다시 비우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혹시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아빠, 그런 말을 왜 해? 연희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늘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연희 어머님이 다시 말을 받았어요. 준영이는 얼마나 모았다고 하더라? 1,000만 원?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그것밖에 못 모았니? 우리 딸은 6천만 원이나 모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모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길을 의심했습니다. 준영이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취직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연봉이 1억이 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들인데 그래도 준영이 연봉이 연봉이요? 지금 당장 가진 게 중요하지. 연봉이 뭐가 중요해요? 말을 끊는 것도 모자라 비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준영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1억을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왜 아버지가 못해요? 남자가 37이면 자기 힘으로 해야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란 말인가요? 내 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지금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사회에 나온 건 늦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예요.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연봉으로 보면 우리 아들이 아니, 지금 우리 딸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참네, 이런 식으로 교육자가 돈 얘기를 하시다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 버는 데는 약하다고들 하죠. 술 기운이 오른 탓인지 연희 아버님의 말투도 거칠어지며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술잔을 비우던 중 불쑥 나온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영이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연희랑 상의를. 아니, 무슨 상이야. 여자 쪽 부모가 결정하는 거지. 연희 어머님이 준영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이고, 선생님, 이런 것도 모르세요? 결혼식은 당연히 신부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희가 인천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속에서 열이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자기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근데요,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보셔야죠. 이번엔 연희 아버님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결혼식은 무조건 인천에서 해야 한다더니 집은 또 서울이라니. 그건 준영이가 알아서. 젊은 애들이 뭘 알아요? 어른들이 결정해줘야지. 또다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연희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전세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세는 안 됩니다.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해서 아니, 준영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면 어떡해. 연희 어머님의 호통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여자 측에서는 혼수를 하는 거고 남자 측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2, 3천만 원 정도 혼수할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아까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그건 다르죠. 결혼식하고 신혼집은 전통이에요. 전통. 신혼집은 당연히. 더는 참을 수 없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1억을 준비했습니다. 뭐요? 그게 다예요? 연희 어머님의 말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다니. 그리고 우리 딸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원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무언가 끌어오는 기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연봉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끝내 연희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했습니다.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찬물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지요. 문을 열고 나서는데 준영이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 우리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무거운 분위기를 대신했지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봤지만 저런 분들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지요. 뭐가 죄송하단 말이냐.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적시고 목을 축였어요. 거울을 보니 준영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희는 달랐는데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거울 속 준영이는 마치 중학생 때 성적이 떨어졌다고 죄송해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연희 부모님 성격을 미리 알아보고 그만하거라.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무지던 준영이가 이렇게 기가 죽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기, 준영아. 네, 아버지. 저런 분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게 확실하냐? 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처갓집에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자리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괜찮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다행이지. 아들의 등을 몇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이야. 이제 들어가 볼까? 네, 아버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들려왔어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영아, 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 부자 모두를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연희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가신다고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연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준영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연희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영이 너 싸가지 없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35년 교직 생활 중에 이런 막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준영이한테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도 참지 못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따님도 애지중지 키우셨겠지만 저도 제 아들 누구보다 잘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나도 너 남한테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 모아둔 돈 지금 다 넣어줄 테니 결혼 안 해도 된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 먹은 것 반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방 안에서 들리는 고성이 들렸지만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영이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연이었겠지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연희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도 하고 자기들끼리 살면 된다고도 했다지요. 하지만 준영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제가 보태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새로 만나는 분이 계신데 아들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걸 느꼈습니다.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부모님도 한 번 뵈었고 그날 저녁 아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중한 모습이었지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쓴 교훈이 되었나 봅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분들의 소식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수모를 생각하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지만 우리 아들을 놓친 것이 그분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려 합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격식과 예의는 옷차림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일부는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언제나 따뜻한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를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지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관계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장기호 아버님이 상견례를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두 번째,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희와 준영이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벽을 마주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환경과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해야 하는 관계라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준영이가 결국 내린 결론도 그것이었죠.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해야지 한 사람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